예, 주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은 여느 때보다도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뭐 의결권을 사전에 예고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영향력 부분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이제 22일 날이더군요. 다음 주에 있을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등 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엘리엇과의 주총 대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사였는데, 일단 오늘은 뭐 일종의 뭐 맛보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의미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총에서 노 변호사님 보시는 좀 포인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인들이 어떤 식의 의결을 할 것인지를 사전 공개하면서 그렇죠. 투명성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무런 이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나 사실은 먹힐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오늘 뭐 기아차 주총이 사실 35분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도 또 정의선 그 총괄 수석 부회장. 네, 총괄 수석 부회장의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자리매김할 것인가. 기아자동차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LG의 또 구강모 체계가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에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 이통 3사 주총과 관련해서는 그 KT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또 일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황창규 사장의 또 회장의 그 후계 구도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좀 관심이 있고요. 예. 하나씩 사실은 핵심을 뭐 이를테면 처음에 책의 목차처럼 변호사님이 다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는 이제 한 챕터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던 거냐 등등등의 사실 말이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스튜어디스 코드도 도입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얘기 나온 것은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 조 회장 일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같이 그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왜 이거를 간섭하지 않느냐. 방관하느냐. 네,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운영하는 기금이 64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539건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도요? 네, 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실제 부결된 게 5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힘이 없나요? 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9%밖에 부결률이 없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제대로 의결권 행사를 못했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 주총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스튜어디스 코드가 7월에 도입됐으니까 그때 그 전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얼마나 잘 될 것인지, 특히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벌어지는 그 주총 이 23개 상장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주총이 이루어질 상장사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먼저 밝힌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그 주총에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네,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서도.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너무 의견을 정확히 밝히면 오히려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뭔지를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좀 나오거든요.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게 가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도 지금까지만 상황을 본다면 올해도 그렇죠. 사실 별반 국민연금의 표현이 조금 약간 싼티납니다만 약발이 별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뭔가 그럼 올해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뒤집을 수 있는 계기는 결국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그 조영 회장에 대한 그렇죠. 한진그룹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진칼에서
지금 KCGI 그렇죠. 그쪽에서 먼저 하고 있죠. 그 사모펀드인 KCGI하고 사실은 이제 그 주주 제한권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지금 항고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KCGI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진그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될까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29일에 이제 감사랑 사회에서 선임하는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의 그 보수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좀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칼이나 한진그룹 내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하고 국민연금하고가 이제 같은 방향을 갈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행동을 조금 보고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국민연금이나 뭐 KCI는 분명한 입장인 거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거에 이를테면은 숟가락 얻느냐 마느냐 하고 글쎄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보여온 행동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KCGI 측에 동조를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 KCGI 싶어서요. 측이 사실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진그룹 측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제한한 그 의안 자체를 아예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주주 제한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KCGI 측의 입장인 것이고 한진그룹은 그거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들하고 조금 약간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당연히 KCGI 측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원에 지금 가처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사전에 뭐 나는 그거 반대일세라고 얘기를 이미 하려고 맘먹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 눈치를 아니 그 결과 이후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또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이제 다른 얘기로 좀 가보죠. 현대차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이제 주총이 이제 다음 주 22일 날 이제 열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현대차 쪽에 손을 들어줘서 엘리엇과의 표대결에서 뭐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인구의 회자가 딱 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 지금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 과다하다. 배당금이 뭐 네. 2만 원 넘게 주당 하니까. 그러니까 세죠. 모비스 지금 현재 그 현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당 4,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주당 3,000원인데요. 엘리엇은 모비스에 대해서는 26,399원을 달라고 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21,976원을 달라고 해요. 물론 뭐 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엘리엇이 너무 욕심부려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백기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엘리엇이 자충수를 뒀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얘기 좀 해보죠.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 특히 구광모 회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네, 뭐 공기청정기를 또 주겠다. 학교에 일만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는 것 같고요. 오늘 주총에서도 확실하게 구광모 체제가 뭐 세팅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회하고 그 경영하는 CEO하고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독립적인 곳으로 놔두고 경영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라서요. 예. 이게 이제 자율 경영과 또 선진 경영 구조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키면서 젊은 CEO,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으로서 아마도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도 2세, 3세, 4세로 넘어가는 과정도 사실 LG그룹이 다른 제일 그룹들과는 깨끗했죠. 좀 예, 깔끔하고. 달라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또 구회장도 아마 충분히 또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 앞으로 좀 잘 지켜보고요. 다시 이제 기아차 얘기 가보면 이사회에서 좀 알아보니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고 대표이사로까지도 선임을 할 수가 있기도 하라고 하더군요. 네. 근데 정의선 수석 총괄부회장이 대표이사까지는 안 하겠다. 안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내이사 선임하는 정도만. 안건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구광모
씨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분위기가요. 예, 분위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재벌 그룹을 특히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그 창립자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가고 있었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내이사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저는 신선하고 좋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LG는 사실은 지분 뭐 승계인 이런 부분들에서 작업이 끝났잖아요. 세금만 다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정의선 부회장께서 현대 쪽은 그 큰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남아있죠. 사실은 엘리엇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뭐 잘 해결을 해 나가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폐막이 됐고요. 오늘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도 오늘 열었습니다. 전인대가 뭔지 좀 낯서시죠? 전인대 얘기도 좀 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올해 전인대, 중국 전인대에서 주로 나왔고 향후 중국 특히 이제 올해 중국 경제가 6% 초반 살짝 거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인대가 뭐예요? 뭐 전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전국적인 대회죠. 우리로 따지면 국회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뭐 이 영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National Congress of China라고 되어가지고. 예. 콩그레스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 물론 우리 국회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는데 뭐 흰머리가 이렇게 띄었다. 뭐 그래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근데 뭐 중국 지도부는 항상 흑발을 뭐 한다 그랬는데 뭐 약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골칫거리나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의미로 아마 좀 그런 해석되는 것 얘기들이 같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저게 중국 전인대가 뭐고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흑발로 안 하고 백발로 하고 나왔다 해서 우리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관심사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전인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이게 사실 저희한테 관심사인데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보호를 하겠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왜 그렇게 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되는 방식이 국가가 항상 뒤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그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우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출이 될까 봐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긴 한데 결국 속내는 미중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니네가 요구한 6가지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거 들어줄게라고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그 큰 그림으로 보고 싶은 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발전 모델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형 그렇죠. 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결국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과 충돌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워낙 흑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 일본도 그렇고 그런 모델로 성장했는데 그렇죠. 산업화될 때. 네,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한계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 시장이고 그 동안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고 반대로 수출이나 무역과 관계없는 기업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압박과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니들은 왜 수출 안 하느냐 이거겠군요. 아니요, 수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이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압박을 굳이 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건데. 혜택을 달리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바로 뭔가니 내수시장, 특히 그 금융시장, 금융산업 계통, 그 다음에 건강보험산업, 보험이라기보다 보험산업도 되면 건강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조 관리 네, 헬스케어를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십니다. 생활 건강 산업 이쪽이나 즉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글쎄요.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텔레콤도 특히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중심을 옮겨가야 되는데 이 옮겨갈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수출 주도는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끌어들여야 되고 특히 최근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 가지 화살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중국 시장에서 중소기업들 이미 큰 수출 주도를 하는 이 다국적 기업들은 뭐 그동안 혜택도 많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을 발전시키고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중소기업에 그렇습니다. 대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이 그 중국 내에 투자를 할 경우에 주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완화시키면서 중국 내에서의 그 금융 정책에서 이제는 환율도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환율도 네. 고정 환율제 그러니까 페그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없애는 겁니다. 얘기네요. 굉장히 사실상 크네요.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화폐 금융 정책의 독립성과 자기네들이 중앙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삼중 상충 관계라 트릴레마라고 해가지고 고정 환율제와 자본의 자유화와 그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를 동시에 그 독립성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자율적인 그 변동 환율제와 이제 그 금리 정책의 자율화 그다음에 자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외환시장을 우리가 IMF 때 외환시장 전면 개방한 것처럼 똑같이 중국도 자기네도 외환시장을 이제 오픈을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사실 중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반도체도 잘 안 팔리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다국적 기업 수준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경쟁자가 사실상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하성 전 실장이 전 실장님을 이제 그 중국 대사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내수 시장에서의 투자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서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